수고했다. 추웠나? 초병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직 사관은 말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이것은 본래 그런 것이다. 알겠냐? 초병들이 합창으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제군들은 전장에 있다.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돌아가서 취침해라. 필승 근무 끝. 안녕하세요. 책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김훈 작가님의 장편소설 공터에서입니다. 출판사는 해냄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굉장히 짧게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좀 아쉬워서 조금 더 길게 읽어드리고자 다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공터에서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있었던 큰 사건들이 배경이 되고요. 그 세월을 겪어온 마동수와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서늘하다, 그리고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었고, 다 읽고 나서는 정말 제가 공터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제 마음이 공터처럼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제목을 잘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책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마동수 집안의 차남 마차세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아픈 아버지를 돌보다가 외출하는 장면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동부전선. 소총 가늠구멍 속에서 잇달린 산들이 출렁거렸다. 바람이 산봉우리를 훑어서 고지마다 눈이 회오리쳤다. 바람은 눈보라를 몰아서 동해로 나아갔다. 천지간에 눈 비린내가 자욱했다. 달이 뜨자 골짜기의 어둠이 더 짙어졌고 눈 덮인 봉우리에 푸른 빛이 스몄다. 팽팽한 밤하늘에서 별들은 추위에 연그러갔다. 밝은 별, 흐린 별이 뒤섞여 와글거렸는데 귀 기울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 덮인 산맥은 인간과는 무관하게 출렁거렸으나 그 흐린 산맥이 인간을 향해 내뿜는 적개심을 초병들은 감지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피살된 후 비상경계는 계속되었고 별들은 추위가 깊어질수록 뚜렷했다. 마차세 상병은 07시에 매복진지에서 철수했다. 마차세는 15일간의 정기 휴가를 받아 출발하게 되어 있었다. 그날 새벽 1100고지의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였다. 군화 속에서 언 발가락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남의 물건처럼 멀었는데 그 멀고 먼 발가락의 고통은 불로 지지듯이 달려들었다. 서울집에는 휴가를 알리지 못했다. 산해동 산 18번지 산비탈 바람바지에서 아버지의 마른 나무토막 같은 육신이 남은 숨을 쉬고 있을 것이었다. 1100고지 매복진지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은 멀어서 닿을 수 없는 외계의 환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먼 존재들은 군화 속 언 발가락의 고통처럼 한치의 여백이 없이 바싹 달려들었다. 혈연은 1100고지의 발시러움 같은 것이었는데 휴가가 다가오면 그 혈연의 끈은 마차세를 더욱 바싹 조여왔다. 북한군 GP는 북방 한계선에서 1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었다. 양측 GP는 벼랑 끝에 매달린 둥지처럼 보였다. 콘크리트 더미에 총구멍이 뚫어져 있었고 그 구멍으로 서로를 조준하고 있었다. 망원경을 들이대면 GP 너머 북한군 진지의 병사들이 보였다. 북쪽 병사들은 양지 쪽에서 모포를 말리거나 군화를 벗어서 시린 발가락을 주물렀다.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누면 오줌줄기에서 허연 김이 퍼졌다. 키가 작고 강파른 몸매들이었다.
저 나와 비슷하게 생긴 자들, 그러나 인연 없는 자들, 저 발시려운 자들, 허연 김나는 오줌을 갈기는 자들이 적이라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마차새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저들도 망원경 구멍을 이쪽으로 들이대고 초병들의 입에서 나오는 허연 김을 보고 있을 것이었다. 가늠 구멍 안에서 추위는 산에 가득 차 있었으나 조준할 수는 없었다. 근무를 마친 매복조는 GOP 통로를 나와서 당직사관 앞에 도열했다. 마차새는 실탄과 방탄복을 반납했다. 매복조들은 땅을 향해 빈총을 격발시켜서 이상무를 확인했다. 수고했다. 추웠나? 초병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당직사관은 말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이것은 본래 그런 것이다. 알겠냐? 초병들이 합창으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제군들은 전장에 있다.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알았으면 돌아가서 취침해라. 필승 근무 끝. 초병들은 고함 쳐서 거수경례를 바치고 내무반으로 돌아갔다. 마차새는 휴가복으로 갈아입고 대대본부로 갔다. 철책선에서 대대본부까지는 7부 능선을 따라서 5km였다. 새벽에 다시 눈이 내렸다. 경계 근무를 마친 병사들이 다시 불려나와 작전도로에 눈을 치웠다. 중사가 작업을 지휘했다. 제설 작업의 목적은 눈이 안 온 것처럼 해놓는 데 있다. 라고 중사는 소리쳤다. 도로 왼쪽에서 초병들은 고함 쳐서 거수경례를 바치고 내무반으로 돌아갔다. 마차새는 휴가복으로 갈아입고 대대본부로 갔다. 철책선에서 대대본부까지는 7부 능선을 따라서 5km였다. 새벽에 다시 눈이 내렸다. 경계 근무를 마친 병사들이 다시 불려나와 작전도로에 눈을 치웠다. 중사가 작업을 지휘했다. 제설 작업의 목적은 눈이 안 온 것처럼 해놓는 데 있다. 라고 중사는 소리쳤다. 도로 왼쪽에서 시야가 터졌다. 산자락들이 엇갈리는 협곡에서 강물은 옥빛으로 얼어 있었고 아침 햇살이 흰 봉우리에 부딪혀 난반사했다. 우듬지에서 새들이 퍼덕거렸다. 마차새는 나무 둥지를 흔들었다. 놀란 새들이 날아올랐다. 눈덩이가 떨어지고 빛의 가루들이 쏟아져 내렸다. 마차새는 콧구멍으로 빛의 가루를 빨아들였다. 차가운 눈이 마차새의 기도에 들러붙었다. 동부전선 산악고지의 아침은 늘 개벽하듯이 열렸다. 매복 근무가 끝나는 새벽마다 마차새는 먼 산맥을 깨우며 다가오는 시간의 새로움에 어리둥절했다. 참호 속에서 손발이 얼어서 저려오는 새벽에 시간은 초병의 적이었지만 그 시간에 빛이 스며서 산맥과 협곡이 깨어났고 새들은 짓거렸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를 마차새는 누구에겐가 묻고 싶었다. 사람이 반드시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포유류의 인연이 새벽 동부전선 산악고지의 시간의 새로움 속에서 소멸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순 없겠지. 마차새는 반짝이는 눈가루를 빨아들이며 대대본부를 향해 걸었다. 대대본부 정문에는 압록강까지 앞으로 라는 구호가 걸려 있었다. 그 아래 사람 키만한 눈사람이 2개가 서 있었고 오른쪽 눈사람에는 필, 왼쪽 눈사람에는 승자가 검댕으로 박혀 있었다. 마차새는 대대본부 행정반에서 휴가증을 받았다. 비상계엄에 따른 휴가 정지가 해제된 후 처음 받는 휴가이므로 시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휴가 기간 중에도 군기를 엄수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비상연락망을 숙지하고 귀대 시간을 엄수하라고 선임 하사가 말했다. 12월 22일 마차새는 선임 하사 앞에서 귀대 날짜를 3번 복창하고
행정반을 나왔다. 보급계 사무실에서 오장춘 상병이 달려들었다. 오장춘은 마차새의 팔을 끌어서 휴게실로 들어갔다. 휴게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장춘이 흰 봉투 한 개를 내밀었다. 야, 이거 휴가 가서 술이나 한잔 해라. 너 이래도 되니? 님이. 야, 누가 보겠다. 빨리 집어넣어. 오장춘이 준 봉투에는 2만 원이 들어있었다. 상병 월급의 6배가 넘었다. 오장춘은 대대본부 보급계에서 연료 담당 하사관의 조수 노릇을 하고 있었다. 운전병들이 제출하는 차량 운행 일지와 상부에 보고하는 서류 사이의 차이만큼의 연료가 암시장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오장춘은 연료를 빼돌리는 조직의 맨 말단이었는데 범행이 서너 번 거듭되자 산악도로를 오가는 군용차의 배기가스로 증발해버리는 연료가 아깝게 여겨졌다. 오장춘은 마차새보다 2달 먼저 입대했다. 같은 연대에 배속되었지만 근무처가 달라서 유격훈련장에서 휴식 시간에 잠깐씩 만날 수 있었다. 오장춘과 마차새는 고등학교 동기생이었다. 지나고 보니 아마도 가난이 둘을 가까이 엮어주었던 것 같았다. 고등학교 때 오장춘은 도시락을 싸우지 못했다. 오장춘의 아버지 오수칠은 동해안 북포항에서 7톤짜리 어선을 가진 어부였는데 서울에 사는 남동생에게 아들을 얹혀서 공부시키고 있었다. 오장춘의 삼촌은 적재함을 수족관으로 개조한 1.5톤 트럭 한 대를 가지고 형이 잡은 생선을 도회지 횟집에 대주었다. 오장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삼촌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달아났다. 오장춘은 밥을 먹기 위해서 학교에 왔다. 체육 시간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면 오장춘은 남의 가방을 뒤져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오장춘은 아침, 점심을 그렇게 먹고 저녁에 먹을 도시락은 따로 챙겼다. 오장춘은 이 가방 저 가방에 도시락을 뒤섞어 놓아서 누구의 도시락이 어디로 없어졌는지를 알 수 없도록 뒷마무리를 해놓았다. 오장춘의 소행은 한 학기가 지나서 발각되었다. 종례 시간에 담임교사가 오장춘을 교탁 앞으로 불러내서 뺨을 때렸다. 오장춘은 한 번 맞을 때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때리는 교사와 매맞는 오장춘을 바라보았다. 오장춘은 뺨을 맞으면서 교실 뒷벽까지 밀려났다. 여드름이 터져서 피가 흘렀다. 교사는 피 묻은 손을 칠판 지우개에 닦았다. 더러워서 그만 때린다. 자리로 돌아가면서 오장춘은 아이들에게 소리 질렀다. 야, 니들은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 이 씨발 새끼들아. 교사가 오장춘을 다시 앞으로 불러냈다. 교사는 회초리로 정직이라고 쓴 교훈을 가리켰다. 넌 이게 안 배냐? 교사는 회초리로 오장춘의 얼굴을 때렸다. 오장춘은 피하지 않고 얼굴을 들이댔다. 충분히 맞아라. 푹 맞고서 네 밥과 남의 밥을 구별할 줄 알아라. 회초리가 닿을 때마다 오장춘의 얼굴에 빨간 줄이 그어졌다. 교사는 세로로 때리다가 가로로 때렸다. 반장이 앞으로 나가서 교사의 두 팔을 잡았다. 선생님, 고정하시죠. 교사는 매질을 멈추었다. 종례 끝. 다들 돌아가라. 오장춘은 한동안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차새는 오장춘을 따라서 학교를 빼먹고 산에 들어가서 오장춘이 주는 담배를 피웠다. 님이 이거 아침에 교실에 가서 가져왔어. 오장춘은 교실에서 훔쳐온 도시락을 내밀었다. 반찬통에 멸치조림과 무말랭이 무침이 들어있었고 달걀 후라이가 밥 위에 펼쳐져 있었다. 오장춘은 숟가락으로 달걀 후라이를 찢어서 반쪽을 마차새에게 내밀었다. 먹어, 님이. 달걀이네. 오장춘의 얼굴은 맞은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거기에 바셀린을 발라서 번들거렸다. 오장춘은
소주병을 꺼내서 도시락 뚜껑에 따라 마셨다. 술이란 참 좋구나 라고 오장춘은 말했다. 님이 난 이 다음에 장관이 돼서 이 세상의 학교를 모두 없앨란다. 님이 그게 좋겠지? 라고 오장춘은 말했다. 마차새는 학교 없는 세상이 멋있게 느껴졌지만 오장춘이 장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했다. 오장춘은 교실 창문에서 유리를 떼어내고 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을 훔쳤고 교실의 양은 주전자를 납작하게 찌그러뜨려서 가방에 담고 나와 고물상에 팔았다. 오장춘은 마차새를 중국 음식점에 데려가서 자장면과 군만두를 사주었다. 그때 오장춘의 얼굴은 힘든 노동으로 먹이를 확보한 자의 피로감과 자부심으로 당당히 보였다. 마차새의 눈에 그 음식은 이제 오장춘의 것이고 오장춘은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권리가 있었다. 오장춘은 말했다. 님이 사람이나 들짐승이나 먹는 건 다 마찬가지다. 이것저것 들쑤셔서 겨우 먹는 거지. 근데 사람이 소보다 더 먹는 것 같아. 대대본부에서 오장춘을 만났을 때 마차새는 고교 시절에 오장춘과 함께 먹던 자장면의 맛이 떠올랐다. 그 맛은 자장면의 색깔처럼 어둡고 퀴퀴했는데 느끼하고 들쩍지근한 것이 창자에 임박혀 있다가 세월의 간격을 건너뛰어서 다급한 갈증처럼 목구멍에 퍼졌다. 오장춘의 말대로 남이 볼까 겁나서 마차새는 돈봉투를 받네 마네 실랑이를 할 수 없었다. 마차새는 대대본부를 나왔다. 새로 내린 눈냄새가 자욱했다. 국도까지는 대대본부에서 산길로 2시간이 걸렸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도청 소재지로 가서 다시 군용열차로 12시간을 가면 용산역에 닿았다. 휴가가 아니라 또 다른 전선으로 매복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난 괜찮다. 야간열차 군용칸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먼저 탄 사병들이 좌석을 모두 차지했다. 사병들은 고개를 꺾고 잠들어 있었다. 특수부대 병장은 좌석 3개를 혼자서 차지하고 누워서 코를 골았다. 군화끈을 풀어헤치고 잠든 병장을 열차 헌병이 흔들어 깨웠다. 야 인마, 군화끈 매 이 새끼야. 여기가 호텔이냐? 병장이 손등으로 침을 닦고 군화끈을 맸다. 열차는 동해안을 남쪽으로 우회해서 내륙 상간을 통과했다. 마차새는 승강대 계단에 앉아서 졸았다. 눈보라가 승강구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산골마을에 불빛이 흘러갔다. 마차새는 무릎에 얼굴을 기대고 목을 움츠렸다. 열차 헌병이 마차새의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너 여기서 졸지 마. 네가 떨어져서 죽으면 넌 제대하고 난 영창 간다. 열차는 새벽 5시에 용산역에 도착했다. 역전 광장은 어두웠다. 김밥, 찹쌀떡, 바카스를 파는 행상들이 휴가병들에게 달려들었다. 역전 광장 건너편 공제회관 건물에서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형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창녀들이 목도리로 얼굴을 싸매고 눈발 속에서 서성거렸다. 마차새는 광장을 가로질렀다. 서울 서쪽 외곽으로 나가는 첫 버스를 타려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마차새는 노점에서 소주 한 병에 우동을 먹었다. 맵고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쥐어 뜯었다. 국물은 추운 창자의 끄트머리까지 퍼졌다. 난 괜찮다. 나가봐. 마동수가 저편으로 돌아 누우면서 말했다. 입속이 말라서 목소리가 버스럭거렸다. 마차새는 아버지 마동수의 밑을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탈취제를 뿌렸다.
저녁에 간병인이 돌아가면 마차새가 자리를 지켰다. 휴가냐? 라고 마동수가 물었다. 휴가냐라고 물을 정도면 마동수의 의식이 돌아온 때였다. 마동수는 또 말했다. 미안하다. 마차새도 병자가 아들보다 간병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직감으로 알고 있었다. 간병인이 돌아가고 부자만 있게 되면 마동수는 늘 돌아 누웠다. 마차새가 밑을 닦아줄 때 마동수는 의식이 있을 때도 의식이 없는 척하고 아래를 내맡겼다. 마차새는 병자가 의식이 없는 척 해주는 편이 오히려 편했다. 병자의 성기는 까맣게 퇴색해서 늘어졌고 흰 털럭 몇 올이 남아있었다. 사타구니 언저리에는 검버섯이 돋아났고 고안 껍질에 습기가 차 있었다. 이 성기가 어머니와 섹스에서 나를 잉태시킨 그 성기인가? 그 두 남녀가 섹스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섹스는 그저 생리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그런 의문은 성립될 수 없을 터이지만 아버지의 사타구니에 내려앉은 검버섯을 보면서 마차새는 의문의 절벽을 마주 대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너 휴가냐? 좀 놀아야지. 라고 마동수가 말했다. 배설물 위에서 혼자 뒹굴더라도 아들의 시선에서 노연하고 싶은 것이라고 마차새는 아버지의 속내를 헤아렸다. 미안하다. 나가봐. 미안하다는 말은 조일 힘이 풀어진 아래를 아들에게 맡기는 그 속수무책의 무력함이 괴롭다는 말인지 이제 끝나가는 한 생의 전체가 허접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인지 마차새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은 자신의 밑에 와닿는 아들의 시선을 힘겨워하고 있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마동수가 벽 쪽으로 돌아 누워 숨을 몰아쉬었다. 마동수는 자는 척해서 곤경을 모면하려 했고 마차새는 아버지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다. 나가봐. 라고 말할 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바스라졌으나 그 말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들렸다. 마차새는 아버지의 어깨를 흔들었다. 마동수가 가늘게 실눈을 떴다. 마차새는 아버지의 머리를 안고 수면제 두 알을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저녁 7시쯤 마차새는 외출했다.